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방금 전에도 정리를 저희가 좀 해봤었는데 네. 낙하산 인사 관행 그동안 네. 얼마나 좀 심각했는지 짚어봐 주시죠. 매 정권마다 예. 특히 그 정권 초기에는 예. 이제 우리 정권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없다. 예. 또 다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가 예. 판단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야당일 때는 어찌되었든 많은 비율이 낙하산 인사다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그 예.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예를 그 뭐 선대위에 있었다, 인수위에 있었다, 또는 대통령 지지 조직이 그렇죠. 있었겠습니까? 예.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도저히 그 승리하기 어려운 예. 지역에 이제 나갔다가 떨어진 분 또는 뭐 굉장히 비중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낙천이 된 분이라든지. 근데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이분들이 어떤 특정 그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예. 또 요즘 또 문제는 뭐냐면은 민영화된 공기업조차도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유관기관, 정부 뭐 협회, 뭐 조합 뭐 이런 데까지 우리가 공직유관단체라 그러는데요. 그걸 망라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조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그런 선대위, 인수위, 각종 이런 정치 관련 조직에 있었다라는 거로 그거를 모집단으로 삼는 것이 옳은 건지 그 중에서 그 당의 기관과 전문성이 있는 분은 제외해서 비율을 잡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야당일 때는 그 제외를 하지 않고 그렇죠. 여당일 때는 제외하고 그래서 그 셈법이 다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네. 현 정권과 인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낙하산 인사로 바라보는 시각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2011년에 지금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이 교체 시기가 이제 되어오고요. 네. 한 300자리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 네. 또 낙하산 인사 논쟁이 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언론에서는 일단은 최대한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숫자를 최대한 늘리고자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한 300여 곳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도도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 작년 자료인데 약 한 290에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MB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한 180명 되는데 신규 임명된 분들이 그 중에서 낙하산으로 분류된 분들이 32% 정도라 그러고 현 정부 들어와서 작년 11월 자료니까 조금 옛날 자료지만 그 신규 임명된 분들이 78명인데 그 중에서 무려 한 45%는 낙하산이다라고 모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분류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좋은 기사거리죠.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야 그럼 반 정도는 낙하산이구나. 근데 낙하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전혀 역량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역량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구분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낙하산을 보호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는 경험이 있고 그래서 물타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접점이 없는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어 동사를 바꿔서 주어 동사 목적을 바꿔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됐는가는 언론 책임도 있고요. 여야도 자기네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합의된 정의가 지금 도출이 안 된 것이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이고요. 자, 근데 뭐 낙하산
글쎄, 근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참 불필요한 자리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보면 이렇게 수익성 없는 공기업들이 네. 또 출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도 만드는 거.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위한 네. 그런 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참 많거든요. 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게 특히 아마 예. 보통 뭐 어떤 특정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주 우수한 관료죠. 공직에 계셨던 분이 예. 요즘 이 정무직으로 못 가게 되면은 예. 한 55세 정도라든지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공공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또 관피아 때문에 또 못 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예. 그럼 공공기관으로 가신다. 그 다음이 대개 보면은 협회니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이 민간기업이에요. 그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그러면 보통 임기부터는 3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3 곱하기 3 하면 지금 9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교수하고 비슷해지죠. 그렇죠. 55세에 공직에서 더하기 나와서 한 구하니까. 65세 정도까지 네, 자리를 그리고 유지하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거는요. 음. 또 공공기관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또 출자회사를 많이 만듭니다. 예. 예를 들면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있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가 91개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자료 제공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21개 기관에서 파악된 것만 32분이 출장회사로 또 옮겨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점점 이 하나씩 한 단계씩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만드는 기회를 하고 예. 그 자리 만드는 것이 더욱이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건데 예. 불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점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교묘해지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근데 뭐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공 영역으로 정의가 되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 사실 공공 영역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뭐 공기업들이 또 출자를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시류에도 좀 역행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민간이 해야 될 역할과 뭐 시민단체 이게 다 구분이 잘 되고 그거를 예. 서로 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역량이 있고 선진 사회의 그 핵심이 될 텐데요. 예. 문제는 지금 경제가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부분이라도 뭐 채용을 해야 된다든지 예. 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공 부분에서 일단 좀 돈을 풀어야 뭐 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정부와 시장이 또 정부나 시장이나 다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양쪽을 견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양극화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공공 부분부터 뭐 하자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더욱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 낙하산 인사. 네. 낙하산 인사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번에 사실 뭐 최근에 그 KB 사태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논의에서만 예. 낙하산은 분명히 전문성조도 없는 예. 그 오로지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온 분들이라고 정의를 하면 예. 그분들을 그건 심각하죠. 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공공기관장들을 만나 뵈면요. 의외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큰 기관인데 사실 내가 할 게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이 많은 직원과 그 많은 예산을 하시는데도 할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요. 듣고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은 아무리 큰 기관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이제 주무기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감독청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은 그런 기관에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모든 거를 다 간섭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기관장조차도 자신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가 나오고 뭐 D등급, 2등급 맞으면 또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벌어지고 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은 순수 낙하산이 갈 경우에 어떤 예.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노조하고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미숙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방망경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겠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부가 대개 보면은 이제 요즘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4대 강이라든지 예. 이 정권성 사업을 전가를 시킵니다, 보통.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순수 낙하산이냐 그걸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제 앞으로는 뭐 부분 회계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당의 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꼭 해야 되면 그거를 회계를 구분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볼 것 같으면은 서로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네들 왜 이렇게 부채가 많냐? 그러면 그렇죠. 우리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사실상 정권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방망경영 이 얘기가 나와도 그러거든요. 주무기관 이쪽에서 다 이렇게 뭐 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변명거리가 있기 때문에 상호 토스를 할 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도 그거를 거기 당의 기관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정권의 잘못이다. 정권 또 요금을 안 올려줘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LH의 부채 문제도 사실은 뭐 그런 거죠. LH 자체의 어떤 잘못된 맞습니다. 경영보다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오로지 그 내부 구성원이나 기관장만에 의한 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예. 평가 결과의 수용성을 상당히 높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참 일리가 있으신 얘기. 네. 뭐 한동안 우리 사회를 멈추게 했던 세월호 사태도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낙하 선생 문제점이죠.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예가 이런 거거든요. 예. 이제 보통 그때 해피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뭐 차관을 지내신 분, 뭐 실장을 지내신 분 이런 분들이 한 군데 정도 거친 다음에 뭐 협회 이런 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뭘 하시겠어요? 뭐냐면 그 자기가 소속됐던 기관은 그런 협회니 조합이니 이런 데를 무언가 지시 감독하고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협회나 조합에서 그분들을 왜 모셔갔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규제가 있으면 조금 느슨하게. 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잘 감독해야 될 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의 후배들이죠. 그렇죠. 후배들이죠. 그럼 그 후배들은 단순히 선배라서 날쌘 검으로 그 방패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뒤나 6년 뒤는 또 본인이 거길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피아보다 관피아가 거꾸로 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 더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그 영향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정무직으로 가자 하면 55세에 정년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한 10년 동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좀 공무원 정년 지금 정의되는 공무원 정년을 좀 보장해 주면은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정의 효과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정년 보장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학교에서도 왜 정년 보장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조직의 역동성을 떨어지게 더욱이 관료 집단은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예. 웬만한 큰일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발동됐을 때 예.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저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제로가 된다고 보고요.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해결책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 불필요한
그 규제의 철폐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보면은 그 관피아 문제라든지 그렇죠. 낙하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는 데가요. 권력이 많은 데입니다. 권력이 많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 규제를 피해야 되는 많은 조합 거죠. 이런 분들은요. 많이 모셔가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정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예. 엄청 그 혁파하게 예. 되면은 많은 그 수요가 예.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평가도 예. 지금 경영평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 구분하고 있고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는 정말로 그분의 역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덱스로 해서 평가한 다음에 예. 그분이 꼼짝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등급을 보니까 D등급과 E등급인데 보니까는 바깥에서 얘기하는 낙하산이더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요. 어떠한 정권 담당자, 어떠한 대통령도요. 그렇게 함부로 정말 아무 역량 없는 분들을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험이 많이 축적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이제 오늘 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김성주 회장의 한국적십자 총재 자리를 이제 가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답인데요. 뭐 개인이 어떤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데요. 저는 뭐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이 논의가요. 저는 총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이 주요 타겟을 한 게 이분이 뭐 최초의 기업인 출신이다, 최연소다, 다 주변적인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강력한 게 2012년과 그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다. 그 현 정권을 위한 그런 일을 했다. 아마 그 새 덩어리인 것 같아요. 이분의 비판, 타겟은. 차라리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이 이분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의 그 주요 주장이 아니다. 이분의 경력을 봐라. 무슨 봉사라든지 또 구호 활동이라든지 뭐 월드비전 이사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무슨 한부모 가정, 미혼모 이런 걸 쭉 나열하고 있어요. 도리어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건을 추진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역량이 지금까지 소위 말한 적십사자 총재가 하고 있는 업무의 위상과 비중을 비교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기다,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일 중심에 놓고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도리어 논리 구조를 그렇게 짰으면은요 제대로 된 토론이 됐을 것 같은데 얘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한국 적십자 총재로서의 자질은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논점을 자질로 가져온다면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해외에는 그 왕족이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표현이 그렇지만 급을 따지면 총리급이다. 또 최소한 부총리급은 된다. 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그거를 그리면서 그렇지만 그거를 표방하진 않고 그 대선 이것만 표방하는 거예요. 그건 논점이 흐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지냈던 분의 성격과 그분들의 지냈던 분들의 백그라운드 경력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그 논란을 촉발시킨 거로 보는데 표방이 딱 좋은 게 공동선대위원장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더 얘기하기가 좋아진 것이고요. 근데 약간 저는 좀 새로운 시도, 기업인이라는 거.
또 어쨌든 최연소라는 거 예. 이거를 갖고 한 번에 중요한 테스트를 예. 해보는 것도 한번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 자리에 갔던 분이 보통 이제 총리도 지내시고 좀 원로 정치인 이런 그렇죠. 사회 원로 지도자들이 예. 많이 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다른 국민들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그런 그 얘기입니다. 점을 또 잘 활용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자질 문제는 좀 또 따져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뭐 우리 요번에 그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뭐 낙하산 인사 이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참 많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시각은 뭐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를. 그게 뭐냐면은 뭐 대강 짐작을 하시겠지만 집권을 하는 순간 그 수많은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집권하기 전에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뀐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정권을 잡는 순간 소위 말하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분이 가서 이 짧은 5년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짧죠. 그거를 다 시행하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감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관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권을 잡는 순간 이 정권의 성격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이걸 좀 퍼뜨려라. 그다음에 뭐 외풍을 막아주고 도리어 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소위 낙하산으로 분류받는 분들이 도리어 이 평가를 해보면요. 공공기관 평가 결과 최근 몇 년 동안을 볼 것 같으면 B등급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B등급 이상 되는 분들 중에서 소위 관피아나 낙하산이라고 언론에서 분류를 받던 분들이 70% 이상이 돼요. 저는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어떻게 보면요. 대개 이분들이 가는 기간이 좀 풍족하고 기관도 크고 좀 여러 가지 하기 좀 좋은데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경평 결과가 그런 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기가 좋은 거예요. 경평 결과 나쁘지도 않은데 그것이 자꾸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몇 년 전에 까먹는 거죠.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깎아내리는 수단일 뿐이다라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모든 정권에서 벌어졌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교수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낙하산 인사, 우리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다시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된 정의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뭐 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이 낙하산 인사 근절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거 좀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죠. 어찌되었든 그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결국은 낙하산과 관피아들의 재취업의 욕구의 발로의 그 수요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거가 일단 전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 모든 게 평가가 참 중요합니다. 평가를 아주 정말 세밀하게 오로지 그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제일 중심이니까 기관장이 정말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아주 세밀하게 평가해서 그런데 그 결과가 소위 관피아로 분류되는 분들의 결과가 D2로 집중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언론과 야당 또 학계에서 관피아는 정말로 이거는 척결의 대상이라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지금과는 다른 일방적인 상호주장의 비방이 아닌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낙하산 인사 비방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맞습니다. 예, 접근하는 게 좋겠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요.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